네, 소위 28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충돌, 전쟁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변수의 덩어리가 등장했고 그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 세계 경제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가 또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제시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시나리오를 한번 좀 여러분께 같이 뭐 정독은 또 아니어도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제가 실수로 그대로 놔뒀네요. 지우고 이거를 올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전시 내각이 출범했어요. 하마스 자금 조달 창구인 바클레이스 관련 계좌를 동결시켜버립니다. 약간 느낌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 때 스위프트망을 차단했었던, 러시아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했었던 그 일이 좀 생각이 나네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접경 지역에 탱크, 장갑차 뭐 이런 무기를 집결시키고요. 가자 지구에 대해서 공습을 강화하죠. 또 이스라엘 정부는 약 36만 명가량 예비군을 소집하죠. 이런 군사적 행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추가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 보좌관이 가자지구 민간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및 이집트와 회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회담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어쨌든 미국이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쟁에 관여하는 모습이다. 이 관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우디도 가만히 있지 않죠. 빈살만 왕세자와 이란 라이시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종식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터키도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도 중재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발언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알제리 정상과 통화하고 하마스 측과 인질 석방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튀르키예도 관여하고 있죠. 군사 강국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미국이 항모 파견으로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적어도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 정치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모습인 건 맞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엔이 뭐라고 했냐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가자지구에 연료, 식량, 또 물 이런 각종 필수재 공급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공급을 차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 유엔은 항상 그 난민이라든가 취약 국가들 그리고 그 취약 국가에 있는 민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더 관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IMF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더 관심 가져요. 그래서 중동 분쟁이 확전되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또 유가는 한 10% 정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고
그럴 시에는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이 0.15%포인트 줄어든다.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이 줄어든다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생긴다 이거예요. 원유 공급이 차질이 있고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 있는 거고요. 원유가 단순히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유는요. 여러분 저희 앞에 이 플라스틱 어떻게 만듭니까? 원이 없으면 만들어집니까? 여기 있는 다 여기 원유예요. 여기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부족해지면 생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농업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왜냐면 원유로부터 요소를 추출하고 비료를 만들거든요. 정말 생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확전 시에는. 자, 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라서 실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났는데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월 6일 이게 이제 전쟁이 발발한 시점이라고 보면 그로부터 시일이 좀 지났죠. 10월 10일, 10월 11일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전쟁 발생 후에 WTI 국제 유가가 9일까지는 나름 올라갔는데 10일, 11일 다시 떨어져요. 전일 대비 2.9% 떨어져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월 9일까지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요. 아시아 휘발유 같은 경우 휘발유는 상품이잖아요. 상품.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집니다. 국제 유가는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왜 휘발유는 안 떨어지냐? 이게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올릴 땐 같이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안 떨어뜨립니다. WTI 선물 같은 경우도 떨어져요. 근데 미국 주가는 올라요. 이날 조정받고 단기간에 조정받고 올라가요. 유럽 톡스도 역시 한 번 조정받고 올라가요. 미국 국채금리는 이것 때문에 치솟았다가 다시 다소 안정화돼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강달러가 약이 되다가 왜냐면 위험을 직감하니까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달러를 선호하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다가 강달러 기조가 꺾입니다. 확 꺾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무슨 현상인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국제 유가 추이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이 단기간의 추이를 보면 10월 4일 9시, 밤 9시, 10월 5일 9시, 10월 6일 9시, 10월 9일 9시. 그러니까 9시를 기점으로 봤을 때 7시죠. 국제 유가가 다소 정점 찍고 좀 떨어지는 듯한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10월 9일 7시 정도에 무력 충돌이 반영이 돼요.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급등합니다. 급등했다가 소위 조금 얼마 후까지도 급등세를 유지하다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기적으로도 볼게요. 중기적으로도 10월 9일 날 급등했다가 나름의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는 모습이죠. 근데 정점보다는 떨어지고 또 불안할 때 다시 오르다가 또 다시 불안할 때 오르다가 지금은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 흐름. 근데 어쨌든 높은 유가가 유지되는 모습인 건 맞아요. 그죠? 레벨 자체가 높게 유지되는 모습인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때 상황을 좀 정리해 봐 드리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전쟁 직전 수준에 근접할 때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사우디가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나도 노력하겠다. 그 입장을 실제 천명하고요.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입장을 천명하니까 원유 공급 차질이 없을 수 있어 우려가 약화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역시 미국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요. 또 생산도 확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가 정말 엄청난 매장량과 산유국인데 매장량을 갖고 있는 산유국인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완화함으로써 중동 분쟁에 따른 그런 공포감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완화하겠다, 완화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야. 베네수엘라를 제재했다가 베네수엘라 제재를 풀면 또 공급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중동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퍼지면서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안전상의 이유로 동지중해 이쪽 그 가스전을 폐쇄했거든요. 타마라고 하나? 그 가스전이 있는데 그걸 폐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쩌면 국제 유가의 급등보다는 천연가스 급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유로피언 국가들의 정말 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럴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리오로서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 반영된 국제유가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국제유가가 연중에 나름 떨어지다가 대략 한 뭐 5월을 지나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때가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는 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은 거예요. 근데 물론 전고점까지는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안 치솟네? 국제유가 안 치솟는 배경이 이런 것들이네?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포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공포감을 덜 느끼죠. 공포감을 보겠습니다. 공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빅스 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빅스 지수가 그 전쟁의 공포와 함께 이렇게 급등했다가 빅스 지수가 이렇게 좀 쭉 떨어지고 있죠. 공포감을 덜 느끼는 거예요. 공포감을 덜 느낀다는 얘기는 달러 선호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달러 선호 현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포감을 덜 느낀다는 얘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된다.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인 거죠. 최근에 금융 불안 문제도 제기됐었죠. 미국 금리가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가 막 치솟았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토록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었단 말이죠. 잘 안 보시니까 단기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치솟았다가 국채 금리가 다시 곤두박질 쳐요. 이렇게 곤두박질 쳐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아마도 뭐 전쟁이 그렇게 크게 확전되지 않겠다라는 기대감, 혹은 전쟁에 따른 여파,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 회사채 가산금리 추이를 보면, 미국 가산금리를 보면 역시 가산금리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적용하던 가산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실제 회사채 가산금리가 떨어져요. 이런 현상까지 맞물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율도 보겠습니다. 환율도 역시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치솟을 때 강달러 현상이 야기되다가 전쟁 공포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국제유가가 안 올라주니까
그리고 대안이 있겠구나. 베네수엘라 제재를 푼다든가, 미국의 비축분이 뭐 충분하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또 더군다나 전쟁이 발발하면 경기 침체가 또 오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원유 공급이 줄어들지만 원유 수요도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네 하는 현상을 목격하니까 이제 약간 공포감을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나놓고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과 발생하자마자가 공포감이 커졌었고요. 그때 강달러, 초강달러가 나왔었고요. 일시적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급락했었고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지 전쟁이 지속되는 내내 강달러와 루블화 가치 하락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언제 집중된지를 보시면 오히려 전쟁 전, 전쟁 직후 그 당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글로벌 금융 불안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자, 이런 국면에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큰 고물가 압력은 안 되겠네. 전쟁이 확전되더라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덜하니까 금리 인상은 필요 없겠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실제 오늘 발표된 CPI 같은 경우도 근원 물가는 또 떨어져 줬으니 뭐 금리 인상 안 해도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고, 반대로 전쟁이라는 것은 어쨌든 경기 침체를 몰고 오니까 강한 경기 침체도 또 걱정이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또 다른,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 아니다, 또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자꾸 변화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거고, 금리 인상 끝났다고 하면서 또 시장에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다가, 이런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걱정이 덜죠.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10월 19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때 금통위가 있으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을 때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분명 들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국채금리가 좀 떨어져 주니까 한시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이 10가지고 금리를 동결해야 될 이유가 10가지라고 한다면 한 가지 요인은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상해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겠다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그 변화는 분명히 다를 텐데, 그죠?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이 정말 얼마만큼 확전되느냐, 아니면 확전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되느냐,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금융시장이 굉장히 크게 불안했다가 안정화된 그 배경, 혹은 국제 유가가 나름 이렇게 오르다가 좀 떨어지게 된 배경, 그런 배경을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어쨌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고, 또 이란과 하마스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연관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밝혀지면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란의 산유량이 예를 들어 10만 배럴씩 매일 감소한다. 그러면 국제 유가는
뭐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이란 감산량이 이란 그 산유량이 10만 배럴 하루에 10만 배럴 감소할 때마다 배럴당 1달러씩 올라간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골드만삭스는.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하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가하고 그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전쟁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당분간은 국제 유가에 대한 그런 변동성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가 악화되니까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도 당연히 극대화될 수 있고 그러면 투기 매수세가 대거 또 유입될 수 있어요. 원유 사야 돼 하면서 투기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 중요하고요. 또 확전되지 않고 끝나느냐, 확전되느냐 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확전되면 불안한 국제 유가의 흐름은 계속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을 여러분 그리시면서 결국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게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좀 하나하나 판단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또 역시 녹화를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실컷 받아볼까 합니다. 녹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녹화를 위해서 이 말씀 또 한번 드립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이 책이 오늘 날짜로 인쇄가 완료됐고요. 서점에 배포되니까 정식 발행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또 북콘서트를 열어요. 10월 16일 월요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시청 근처예요. 시청 근처. 서울역 근처. 여기에 참여하실 분은 질문 많이 가지고 오셔서 직접 저와 소통하면서 질의응답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모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맥스 50인 정도만 모집해서 질의응답도 받고 또 강의도 해드리고 책에 사인도 해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4년 경제를 제대로 진단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많이 남기고 계신데 이제 녹화는 끝내고 라이브를 통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